평양감사와 영변군수의 지혜로운 자식. 아버지, 무슨 연유로 이러시는지 그 이유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들 김인준이 사랑방 문전에 붙어 앉아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하는데도 영변군수 김지태는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네가 알 필요 없으니 어서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 부자의 이런 입씨름은 벌써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답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 집의 장손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찌 죽음을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이유만이라도 소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모른 채 이대로 아버지를 여인다면 소자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김지태는 결국 아들 인준의 눈물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닫아 걸었던 방문을 열었답니다. 영변군수 김지태가 이렇게 며칠째 방문을 닫아 걸고 식음을 전폐한 이유는 오로지 평양감사 이시운과의 마찰 때문이었어요. 평양감사 이시운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변군수 김지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김지태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아랫사람인 김지태로서는 평양감사의 그런 행동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시운의 생일 잔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니 차라리 사내 대장부답게 깨끗이 죽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아들 김인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만한 일로 쉽게 목숨을 끊는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똑같이 갚아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대는 평양감사니라. 괜한 일을 벌였다간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게다가 무슨 수로 안갚음을 한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에 김지태가 놀라 말하였어요. 아버지, 소자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인주는 말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곧장 평양으로 향하였어요. 평양에 도착한 인주는 먼저 유명한 기생집들을 돌며 평양감사 이시운이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을 수소문하였답니다. 인주는 평양감사가 계향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계향을 찾아가 다짜고짜 돈 1,000냥을 내놓으며 말하였지요. 내 너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이리 찾아왔다.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돈 1,000냥을 더 주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계향은 인준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답하였어요. 소녀처럼 미천한 기생이 돈을 마다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듣기에 평양감사 이시운 대감이 평소 너를 총애한다고 들었다. 다음에 이시운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대감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거라. 하면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양감사의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서 내게 주면 될 것이다.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양감사의 인장이라 하셨습니까? 계향은 뜻밖의 부탁에 놀라 되물었어요. 그렇다. 그 인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한데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나쁜 일에 쓰려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잠시 후 계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한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며칠 후 계향은 자신을 찾아온 평양감사 이시훈이 술에 취해 잠들자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인준에게 건네주었어요. 인준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평양감사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호, 네가 어찌 그것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너의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시은 이놈, 니놈이 평양감사라는 쥐기만 믿고 나를 업신 여겼겠다. 어디 두고 보자. 김지태는 인준이 건네주는 평양감사의 인장을 받으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한편 평양감사 이시우는 뒤늦게 인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날로 자리에 들어 누웠지요. 당장 조정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었어요. 상감 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이시우는 식음을 전폐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답니다. 이는 필시 영변 군수 김지태의 소행이다. 며칠 전 그자의 아들이 평양에 나타났다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인장을 훔쳐간 게야. 그러나 이시우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더욱 난감하기만 하였어요.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소녀 설아이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훈의 하나뿐인 외동딸 설화가 쟁반에 죽을 받쳐들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 진지를 좀 드십시오. 벌써 며칠째 곡기라고는 입에 대지 않으시니 소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됐다. 거기 두고 나가거라. 이시훈의 심드렁한 말에 설화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하였어요. 아버지께서 정진지를 안 드시면 소녀 또한 지금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설화야.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시훈은 어려서부터 어미 없이 자란 딸이 애처로워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실은 말이다. 미안하구나.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이시훈은 인장을 잃어버린 얘기와 그것이 영변 군수 김지태의 소행일 것이라는 자신의 의중을 딸에게 낱낱이 얘기하였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설화는 입가에 빙근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에게 방도가 있사옵니다. 설화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어라 귓속말을 속삭였는데 딸의 말을 듣는 이시훈의 얼굴에 점차 희색이 만면해졌답니다. 다음날 이시훈은 인근 고을 군수들에게 사령을 보내어 소집령을 전달했는데 영변 군수 김지태에게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글을 따로 덧붙였어요. 김지태는 왠지 깨름직하여 아들 인준을 불러 상의하였지요. 네가 보기에 내가 꼭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버지를 불러드리기 위함인 것 같사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만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김지태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실 때 필히 인장을 지니고 가십시오. 아마도 인장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서슴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주십시오. 아니, 어찌 얻은 인장인데? 하지만 인장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지 않사옵니까? 필히 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 며칠 후 김지태는 평양으로 갔답니다. 평양감사 이시우는 군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영변 군수 김지태가 도착하자 평소와 다르게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직접 술까지 따라주었어요. 김지태는 이시운의 환대가 석연치 않았으나 모른 척하고 있었답니다. 이시우는 그간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으며 이것저것 음식을 권하는 등 김지태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하니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할 정도였어요. 한창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 갈 무렵 벼랑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답니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는데 하인 한 명이 급히 이시운을 찾았어요.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연광정에 불이 났다 합니다. 연광정은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명소로서 많은 문사들이 풍류를 즐기는 유명한 곳이었지요. 이시우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김군수, 잠시 내 도포를 맡아주시오. 이시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김지태에게 건네주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의 일이라 김지태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하차, 이것이로군. 평양 감사가 돌아와 인장이 없어졌다고 하면 나를 문책하려는 속셈이로구나. 김지태는 퍼뜩 정신이 들었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인장을 이시운의 도포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운이 돌아왔어요. 그는 김지태에게 도포를 돌려받아 입으며 주머니에 인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면에 득이의 미소를 띄었답니다. 다행히 불은 그다지 크지 않았소이다. 괜히 잔치의 흥이 깨졌구려. 여봐라, 어서 음식을 더 내오너라. 이시우는 환한 얼굴로 크게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이시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김지태와 마주 앉았지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선 내 인장을 돌려주어서 고맙소. 이시운의 말에 김지태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요. 난 단지 어떻게 내 인장을 가져갔으며 또 오늘 일을 어찌 짐작하고 인장을 다시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요. 이시우는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 모두가 그 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호라, 그래요? 실은 나도 딸 자식의 꾀로 오늘 이 인장을 되찾은 것이요. 이시우는 김지태의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그래, 아들은 올해 몇이나 되었소?
예, 스물입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지간히 영특하구려. 그러고 보니 우린 자식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려. 그렇습니다 대감. 이보시오 김군수. 자식들 홍기도 꽉 찼으니 우리 이 기회에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그리 황송한 말씀을. 내 생각엔 이 모든 일이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만약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리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니 한시바삐 혼인날을 잡아 두 아이를 맺어줍시다. 대감과 사돈을 맺는 것은 저희 가문의 영광이지요. 김지태는 기꺼이 승낙하였어요. 이리 좋은 날 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여봐라, 여기 주안상 차려오너라. 하마터면 평생 서로 미워하며 지낼 뻔했던 이시운과 김지태는 지혜로운 자식들 덕에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욕심 많은 사또와 처녀. 옛날 어느 시골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처녀가 있었답니다. 늦게 태어난 딸이었지만 아들 못지않게 부모님을 잘 봉양하였지요. 집안일은 물론 들일까지도 혼자서 도맡아 열심히 하였어요. 일이 고되고 피곤해도 처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처녀는 도중에 뜻밖에도 사또의 행차와 맞부딪혔답니다. 처녀는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숨겼어요. 그때의 풍속으로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행차할 때는 모두들 길을 비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아녀자들은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처녀는 숲속으로 몸을 피하여 행차가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사또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봐라, 저 계집아이의 얼굴이 반반하구나. 어서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 대령하라. 나졸들은 욕심 많은 사또의 마음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영을 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얼른 숲속으로 뛰어가서 처녀를 데리고 사또 앞으로 나왔지요. 사또마님, 계집아이 대령이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너희들은 한 옆에서 잠시 쉬도록 하라. 나졸들이 한 옆으로 물러나자 사또는 처녀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봐라, 고개를 들라. 내 너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느니라. 사또마님, 무슨 말씀이온지요? 보아하니 너는 농사짓는 농부의 딸인 듯한데 오늘부터 내 첩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내 첩이 된다면 농사 같은 고된 일을 안 해도 될 뿐더러 네가 하고 싶은 호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냐? 마음이 있느냐? 사또마님, 그것은 천만부당한 분부이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자 사또의 얼굴이 금방 홍당무처럼 상기되었어요. 거절을 당하고 나자 화가 치솟았지요. 그래? 당돌한 계집이로구나. 여느 처녀라면 두 손을 들고 기뻐할 일인데 무슨 연고로 내 청을 거역하는고? 사또마님, 황송하오나 소저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소저 혼자서 호강스럽게 지낼 수도 없사오며
더욱이나 남의 첩이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큰 수치가 아니옵니까? 사또는 전신이 떨렸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런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누구 앞에서 감히 혀끝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 청을 끝내 거역하면 하옥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도 좋으냐. 소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사옵니까? 그저 사또 마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옵니다. 사또는 더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가 칼을 씌워 하옥시키고 싶었지요.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사또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 너를 가엾게 여겨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내 첩이 되지 않으려거든 그 대신 산에 가서 산모루를 따오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처녀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혔답니다. 그때는 이른 봄이라 산모루가 날 때가 아니었지요. 사실 사또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될 일도 아닌 어려운 명을 한 것이었어요. 산모루를 구할 수 없으니 처녀가 도리 없이 첩이 되겠다고 나올 줄 알았답니다. 한편 처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또의 두 번째 명인 산모루를 산에 가서 구할 길이 없었지요. 이래저래 명을 이행하지 못해 옥에 갇히나 보다 하고 후유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또마님, 잠시 동안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소저 산으로 가서 산모루를 따오겠사옵니다. 이 말을 남겨놓고 처녀는 아까 숨었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저리를 치며 펑 놀라는 신용을 하더니 사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또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처녀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로 그렇게도 놀라 이리로 뛰어오는고? 사또마님, 너무 징그럽고 무섭사옵니다. 허허, 이 무슨 요망인고? 어서 말을 해야지. 예, 사또마님, 저 산에 독사가 어떻게나 우글거리는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 산에만 들어가면 산모루를 딸 수 있사온데 영 들어설 수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처녀가 꾸며낸 말이었지요. 이런 숙맥을 보았나. 이른 봄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인고. 네가 나를 속일 셈이로구나. 처녀는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사옵니다. 지금은 이른 봄이지요. 이른 봄에는 독사도 산모루도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이옵니다. 제철이 아닌 이른 봄에 산모루를 구해오라 하시는 사또마님이나 독사 때문에 산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소저의 말이나 다 거짓말이 아니옵니까? 될 일을 시키셔야 소저가 그것을 해드리지 않겠사옵니까? 사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머리가 띵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처녀에게 당한 창피를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여봐라, 나졸들 듣거라. 이 방잔 계집아이를 당장 저 연못에 끌어넣어라. 서리발처럼 매서운 사또의 영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할 수 없이 처녀를 연못에다 밀어놓고는 사또와 함께 그곳을 떠났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떠나자 급히 연못으로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모두 힘을 합하여 연못에 빠져 첨벙거리던 처녀를 구해내었지요. 하마터면 처녀는 연못에 빠져 아주 죽을 뻔하였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저런 사또가 또 있겠나? 백성들을 잘 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또일세. 암행어사나 출두하면 몰라도 저 사또의 못된 버릇을 누가 고친담?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욕하며 모두들 수군대었어요. 여러 어르신네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었길래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다. 아니 여보게들, 얘가 다시 살아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일이 큰일 아닌가? 그것을 좀 의논해야지 이러고만 있을 수 없잖아. 이 사람아 뭘 의논해? 허허, 이 맹꽁이 좀 봤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걸 뒤에 알아보게. 그때 가서 구해준 우리들을 그냥 두겠는가? 나는 그러하였어요. 호랑이보다 무섭고 성미 고약한 사또라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할 것이 틀림없었지요. 그러자 나이 많은 마을 노인 하나가 꾀를 내었답니다. 여보게들, 이렇게 하세. 이 아이의 부모님은 우리가 돌보아 주기로 하고 이 아이는 마을에서 멀리 떠나보내도록 하세. 그러면 이 아이도 살게 되고 우리도 아무 일 없을 것 아닌가. 그렇군요. 그게 좋겠어요. 맞았어요. 그럽시다. 이리하여 처녀는 그날로 마을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부모님께는 잠시 먼 곳에 있는 친척네를 다녀오게노라고 하였어요. 다른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사또도 그때는 처녀를 잊어버리게 되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였지요. 처녀가 마을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시체가 연못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헛소문을 내었답니다. 이 소문은 돌고 돌아 마침내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그래서 사또는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처녀를 영영 잊어버렸어요. 한편 마을을 떠난 처녀는 나라 안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지요. 그러나 집에 남아 계시는 부모님 생각을 하니 몹시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보아 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럴수록 처녀는 그 못된 사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처녀는 복수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방법 하나를 찾아내었답니다. 처녀는 각 고을을 다니면서 방앗공이만큼 알이 큰 벼이삭과 알맹이가 아기 주먹만한 옥수수와 알이 어른들의 머리통만한 감자 하나씩을 구했답니다. 그것들을 들고 처녀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처녀를 보자 사또는 너무나도 뜻밖이라 기절초풍을 할 지경이었지요. 아니 귀신이거든 썩 물러가라. 사또는 벌벌 떨었어요. 분명히 연못에 빠져 죽었는 줄만한 처녀가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하였지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이 아니옵니다. 사또마님 덕분에 그동안 용궁에 갔사옵니다. 거기서 용왕님을 뵙고 사또마님 얘기도 해드렸사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용궁에서 자라는 곡식들이옵니다. 처녀는 능청맞게 사또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또는 그 말을 고지 들었답니다. 세상에, 용궁의 곡식은 정말 크기도 하구나. 그래, 용궁에는 이것 말고도 좋은 보배들이 많겠지. 사또마님, 그렇사옵니다.
소저는 농부의 딸이라서 그저 탐나는 곡식만 가져왔사옵니다만 아마 사또마님께서 가시면 좋은 보배를 선물로 주실 것이옵니다. 그래? 하지만 어찌 내가 용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사또는 욕심이 치솟았어요. 어서 용궁으로 가서 좋은 보배를 얻고 싶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소저가 들어갔던 그 연못으로 들어가시면 용궁으로 가는 길이 있사옵니다. 이 말에 사또는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그래서 사또는 처녀를 따라 그 연못가로 왔답니다. 그러고는 처녀 말대로 연못으로 들어갔지요. 이리로 가면 용궁으로 가는 길이 나선단 말이냐? 예, 사또마님, 자꾸 들어가 보세요. 사또는 욕심만 앞세우고 자꾸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용궁으로 가는 길은커녕 물이 점점 깊어져서 코끝에까지 닿았어요. 사또는 거친 숨을 거푸 쉬면서 다시 물었지요. 얘야, 아직도 그 길이 안 보이는데 아직도 멀었느냐? 사또마님,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금방 그 길이 나올 것이옵니다. 조금만 더요. 어리석은 사또는 다시 더 들어갔어요. 그러자 물이 사또의 머리 위까지 차올라 사또는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리하여 못된 사또에게 복수를 한 처녀는 그 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다시 봉양하게 되었답니다. 신발 거꾸로 신은 사람을 잘 섬겨라. 옛날 어느 마을에 성미가 고약한 며느리가 살았답니다. 이 며느리는 어찌나 성질이 못됐는지 시어머니를 구박하였지요. 틈만 나면 눈총을 주고 밥을 굶기기까지 하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쥐어 박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나타나면 벌벌 떨었지요. 며느리에게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전전긍긍하였어요.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아기가 없었지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건강한 편인데도 태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가지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먹기만 하면 바로 아기가 들어선다는 약도 구해 먹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굿도 하였답니다. 또한 산신령에게 100일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애를 10명이나 낳았다는 부인의 속옷을 빌려 입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물 장수가 집에 찾아와서 며느리에게 말하였어요. 이윽고을에 있는 절에 가서 빌어보시구려. 그 절의 부처님은 어찌나 영험한지 불공만 드리면 금방 아기가 들어선대요. 어머, 그래요? 며느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음식을 잔뜩 준비하였지요.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음식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에게 당부하였어요. 어머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올게요. 제가 없다고 마구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꼼짝 말고 방 안에만 계세요. 아셨죠? 오냐,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렴. 시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며느리를 떠나보내었어요. 박물 장수가 알려준 절은 며느리가 사는 마을에서 50리쯤 떨어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절까지 부지런히 걸어갔답니다.
며느리가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주지 스님이 나와 있었어요. 주지 스님은 며느리를 보고는 합장을 하며 말하였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보살님께서는 아기를 얻으려고 우리 절에 풀공을 드리러 오셨군요. 며느리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허허, 제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 빌어도 아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댁으로 돌아가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절의 부처님은 영험하셔서 불공만 드리면 아기가 들어서게 해주신다던데요. 보살님께서는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댁에 계시지요. 그분을 잘 섬긴다면 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누구를 받들어 모시라는 거지요? 예, 댁에 가시면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없는데요. 댁에 가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보살님께서 꼭 아기를 얻고 싶다면 제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태기가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주지 스님과 헤어져 돌아오며 계속 투덜거렸어요. 이상한 중이야. 헛소리나 늘어놓고. 우리 집에선 누가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고. 며느리는 음식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가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누군가 급히 부엌에서 나와 툇마루로 올라섰지요. 며느리가 살펴보니 신발을 거꾸로 신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마루에 올라 무릎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려는 참이었지요. 어머니! 며느리는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발목을 잡았답니다. 아이고, 네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를 두들겨 패려는 거지. 방 안에 들어박혀 있지 않았다고 말이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채 며느리에게 붙잡힌 발을 빼려고 버둥거렸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손을 놓으며 말하였지요. 제가 왜 어머니를 두들겨 패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니다. 너는 또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나는 큰 잘못이 없다. 넌 집을 나서며 내게 마구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 말고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네 말을 듣느라 조금 전까지 정말 꼼짝 않고 방 안에만 있었단다. 그런데 왜 부엌에 들어갔냐고? 너무너무 배고파서야. 할 수 없이 물에 밥 말아 후딱 한 그릇을 비웠지. 네가 이렇게 일찍 올 줄 알았으면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미안하구나. 이렇게 싹싹 비니 제발 나를 때리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바닥이 닳도록 며느리에게 빌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큰 불효를 저질렀어. 시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아기가 생기길 바라다니. 영험한 부처님에게 빈들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어?
내가 어리석었어.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괴로우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온 정성을 다해 섬겼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하늘이 낳은 효부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어요. 며느리는 얼마 뒤 태기가 있더니 드디어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신발 거꾸로 신은 사람, 즉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 모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보석 먹은 거위. 유명한 학자 윤회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인물이었어요. 윤회가 젊었을 때 일이랍니다. 학문에 마음이 쏠린 그는 옷차림 같은 것에 그다지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으므로 남이 보기에는 가난한 시골 사람 그대로였어요. 한 번은 나그네가 되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까스로 한 주막을 찾아 들어가는데 주막 주인이 보니 그 꾀죄죄한 모습이 돈도 없는 사람 같아 재워주지 않으려고 마침 방이 다 차서 드실 곳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어요. 방이 없으면 아무 데서나 좀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윤회는 어서 아픈 다리를 쉴 생각으로 사정을 하였지요. 방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주인은 무뚝뚝하게 대꾸하였어요.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으니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윤회는 거듭 간청을 하였지요. 보아하니 남루한 꼴을 한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리 마음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하여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답니다. 헛간이라도 좋다면 좋을 대로 하시구려. 하고 거적 하나를 주며 흙바닥에서 자고 가도록 해주었어요. 윤회는 저녁을 먹고 마당가 헛간에 앉아 있노라니 처량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춥지 않은 때라 방이 아니더라도 잘 수는 있었지만 장사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윤회가 달을 바라보며 거적 위에 앉아 있노라니까 그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엉덩이를 뒤뚝거리며 윤회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지요. 윤회는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므로 거위가 가까이 오는 것이 반가웠어요. 거위는 땅바닥에 뭔가 먹을 것이라도 없나 하고 찾고 있었지요. 네 주인은 심사가 고약하여 기르는 짐승에게도 먹이를 제대로 안 주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주인 사나이가 얄밉고 거위가 가엾어 보여 멍하니 거위의 거동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때 주막집 딸인 듯한 어린 계집아이가 졸랑졸랑 뜰로 나왔답니다. 아이는 윤회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무엇인지 동그란 구슬 같은 걸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놀라 떨어뜨린 걸 찾느라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을 더듬고 있었지요. 윤회는 그때 거위가 무언지 꿀꺽 집어삼키는 걸 보았답니다. 딸아이가 떨어뜨린 구슬을 먹인가 하고 집어먹는 것이었지요. 딸아이는 손으로 마당을 이리저리 쓸어보다가 구슬이 없는 걸 보고 으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에서 주인이 나왔답니다. 아버지, 내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 딸아이가 우는 소리로 말하였어요. 뭐?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니? 그 보석을 잃어버렸단 말이냐? 주막 주인이 큰 소리를 쳤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고 주막 주인은 그 구슬이 금세 없어질 리 없으니 이건 틀림없이 헛간에 있던 나그네가 몰래 집어 감춘 것이라고 하면서 윤회에게 진주를 내놓으라고 야단을 쳤지요. 나는 그런 걸 가질 사람이 아니오. 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금방 보는 데서 떨어뜨렸는데 구슬이 온데 간데 없으니 집어 감춘 게 아니면 귀신이 가져갔단 말이냐고 윤회를 꾸짖고는 날이 밝으면 관가에 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주막 주인은 밧줄로 윤회를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나 윤회는 항거하지 않고 잠자코 묶인 채 앉아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주인장, 내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묶여서 밤을 새우는 건 좋소마는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소.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뭐라고? 남의 보석을 훔치고도 할 말이 있단 말이오?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저 거위를 내 곁에 묶어두시오. 둘이 같이 밤을 새리다. 주인은 픽 웃으며 혼자 묶여있기는 싫은가 보군. 거위야 발목만 매놓으면 될 터이니 그렇게 하구려. 하고 노끈으로 거위의 다리를 묶어 윤회 곁에 매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새기가 바쁘게 주인은 관가에 도둑 맞은 일을 알리려고 하였어요. 이때 윤회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관가에 알리기 전에 저 거위의 똥을 조사해 보시오. 찾는 것이 있으리다. 주막 주인이 거위의 똥을 조사해 보니 어젯밤에 잃어버린 진주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주막 주인은 그제야 잘못해서 나그네를 도둑으로 몬 것을 후회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였지요. 정말 손님을 잘못 보고 이런 실례를 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윤회는 허허 웃으며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났어요. 되었소. 내가 당신을 잘못 보고 묵어가려고 한 것이 잘못이오. 윤회는 이렇게 비꼬아 말하였어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우리 집 거위가 그걸 집어먹은 줄 아셨으면서 왜 진작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이런 실례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인의 말에 윤회는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허허, 그야 어제 저녁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소마는 당신이 내 말을 단번에 고지 듣고 오늘 아침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를 의심해서 이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고야 말았을 것 아니오. 그렇게 되면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다가 진주를 먹은 탓으로 목숨이 끊어졌을 게 아니오. 그래서 내 잠자코 있었던 것이오. 이 말의 주인은 다시 한번 간복하고 윤회 앞에 공손히 절을 하였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오해. 고구려 보장왕 25년 한 시대를 풍미하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던 연개 소문이 죽자 그나들 남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망리지의 벼슬에 올랐답니다. 남생은 망리지에 오른 뒤 국내 정세를 살피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두 동생인 남건과 남산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뒷일을 부탁하였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남생이 각 처에 있는 성을 돌아다니며 그 지방의 정세를 살피고 있는데 하루는 도성에서 한 사람이 남생을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남생을 은밀히 만나기를 청하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어요.
제가 이렇게 불시에 찾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일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는 눈치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금 도성에서는 동생분들이 남생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남생은 크게 놀랐지만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신 동생들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금에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는데 영모라니, 더군다나 형인 나를 죽이려 한다니. 남생은 얼른 머리를 저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도성에서 이렇게 나에게 사람을 보낸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돌아간 후 날이 밝도록 남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상념들이 선을 그으며 지나갔어요.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지요. 한편 형인 남생을 대신해서 성심성의껏 정사를 돌보던 남건과 남산에게도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남건과 남산에게 남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였지요. 지금 형님께서는 도성에 돌아오시는 대로 동생인 두 분을 해치려는 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 분이 살아계시면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생과 마찬가지로 남건과 남산은 크게 놀라며 그 말을 좀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형제들의 우애는 돈독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철석 같았지요. 동생들도 밤을 하얗게 새우기는 형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말은 자신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악의의 속삭임만 같았답니다. 며칠 후 남생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려는 마음에 자신의 신복을 도성으로 보내었어요. 도성에 있는 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되 어느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신신당부를 꼬리표처럼 달고 서였지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그네의 행색을 가장한 남생의 신복은 도성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답니다. 낮이면 도성 구경을 하는 채 하며 사람들의 민심을 살폈고 밤이면 남건과 남산의 집 주위를 그림자처럼 숨어다니며 집안의 동태를 살폈지요. 그렇게 하기를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낌새도 발견하지 못한 신복은 마침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도성을 빠져나오다 그만 자신의 얼굴을 아는 남산의 부하에게 들켜 남건과 남산 두 형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일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두 형제는 형인 남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두 형제는 전에 자신들을 찾아왔던 사람과 함께 즉시 왕을 아련하고 모든 일을 고하였어요. 두 형제의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남생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고 이어 군사들이 남생이 있는 성을 향해 말을 달렸지요. 왕명으로 자기를 잡으러 군사들이 온다는 말을 들은 남생은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빠진 남생은 복수를 다짐하며 국내성으로 몸을 피신하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건 또한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망리지에 올랐답니다. 남생은 아들을 당나라로 보내어 도움을 청했고 당 고종은 원정군을 보내어 남생을 당나라로 데려왔지요.
당나라에 도착한 남생은 당 고종으로부터 망리지의 벼슬을 제수받고 자신을 버린 조국과 동생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였어요. 당 고종은 이 일을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남생으로 하여금 장군 이세적과 함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마침내 신라군까지 가세하여 705년간 그 기세를 떨쳤던 고구려는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구군을 맞고 말았어요. 결국 남생과 남건, 남산 세 형제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시작된 싸움은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꿔버린 것이었답니다. 똥으로 끓인 된장찌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켜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내었지요. 할아버지는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 날에는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나무가 별로 팔리지 않아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하였지요. 할아버지의 집에는 늘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내외에게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려고 산속 깊이 들어갔지요. 지게를 벗어놓고 도끼를 집어드는데 벼랑간 똥이 마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렸지요. 이를 어쩌지? 나무를 하다 말고 똥을 누고 오기에는 집이 너무 먼데 그렇다고 바지에 쌀 수도 없고. 할아버지는 마려운 똥을 참다 못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웠답니다. 아유, 굵은 똥을 누웠네. 그나저나 이 똥을 어디에 치우지? 여기에 그냥 놔두면 누군가 밟을 텐데. 할아버지는 어찌할까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 똥을 개울물에 버리자. 할아버지는 나뭇잎으로 똥을 싸서 개울로 던졌답니다. 그러자 똥은 물 위에 동동 떠서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집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지요. 때마침 할머니는 이 개울에 나와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기 뭐가 떠내려오네? 할머니는 나뭇잎으로 싼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내었지요. 나뭇잎을 벗기자 된장처럼 생긴 것이 나왔답니다. 된장이잖아. 우리 집에 먹을거리가 떨어진 줄 알고 신령님이 보내셨구나. 고맙기도 하여라.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집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였어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을 때였답니다. 영감,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으니 어서 드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된장찌개야. 할멈 솜씨는 여전하겠지. 그럼요. 두 말 하면 잔소리지요. 할아버지는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아니, 이 찌개 맛이 왜 이래? 영감, 왜 그래요?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할머니도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 맛을 보았답니다. 아이고, 된장찌개에서 똥맛이 나네. 할아버지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할멈, 도대체 무엇으로 찌개를 끓인 거요? 그게 낮에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나뭇잎으로 싼 것이 떠내려오더라고요. 나뭇잎을 벗기니 된장이 나왔지요.
그것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뭐라고? 맙소사!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 하였답니다.